자, 이제 부동산 거래 신고 이어가요. 이제 신고사항인데, 신고사항도 잘 나와요. 우리가 무엇을 신고할 거냐 이거지. 일단 가장 기본은 거래 당사자 인적사항 들어가야죠. 그리고 개공이 계약서 썼구나. 그러면 인적사항인데 시험에 뭐가 잘 나오냐면 사무소에 상호, 전화번호, 소재지를 신고해야 한다. 오, 이렇게 나와요. 그 다음에 계약일 30일 안에 들어왔느냐, 중도금 지급일, 잔금 지급일, 조건이나 기한은 있을 때만, 작년에 출제되고요. 조건 기한이 있으면 조건 기한도 신고해라. 그다음 부동산 등의 종류, 토지 건축물, 공급계약, 분양권, 입주권, 종류, 그다음에 소재지, 지번, 지분 면적, 소지면이란 라면 이름이에요. 소의 지름으로 튀긴 라면이라고 그래요. 소의 지름, 우리 기름을 지름이라고 하잖아. 참지름, 뭐 들지름 이러잖아요. 소지면. 그다음에 실제 거래 가격은 당연한 거잖아요. 여기서 1번에서 7번까지 외우는 방법은 여기 있어요. 여기 있습니다. 좀 유치한 암기법이라서 있잖아요. 거래 당사자가 라면 끓여 인적사항. 그다음에 개공이 중개했으면 개공도 젓가락 들고 붙어. 라면 어디서 먹냐면 사무소에서 먹지. 상호, 전화번호, 소재지. 라면 언제 먹어? 계약일, 중도금 지급일, 잔금 지급일, 세 번 모여서 라면을 먹어. 그들이 엄청나게 좋아하는 조건 또는 기한, 좋아하는 라면 종류는 소지면, 얼마나 맛있든지 실실 웃으면서. 여기까지가 이제 외우는 방법이에요. 좀 유치하죠? 당사자가 라면 끓여, 개공이 중개했으면 붙어야지. 어디서? 사무소에서 먹어. 사무소, 상호, 전화번호, 소재지. 세 번 먹어라. 계약일, 중도금 지급일, 잔금 지급일, 조건 등 좋아하는 라면 종류는 소지면, 실실 웃으면서. 다 됐네요. 자, 신고사항 밑에부터 볼게요. 주로 틀리게 내는 것들이 있어. 주로 틀리게 내는 것들. 권리관계 신고하는 거 없죠. 공법상 이용자는 거래계제가 최근에 2번이나 나왔어요. 이제 우리 실거래가 신고하는 거지, 뭐 등기부, 을구에 뭐가 있든, 뭐 공법상 이용제한, 용도지역이 뭐가 됐든 그런 걸 신고할 필요 없지. 시청에서, 구청에서 더 잘 알아요. 기존 시가 이런 건 신고 아니에요. 이런 것들이 주로 틀리게 내고 그래요. 그다음 8번, 9번이 이번에 많이 개정된 내용이에요. 자, 8번하고 9번이 올해 이제 중요합니다. 전국에서, 대한민국 전국에서 6억 이상 주택. 또 투기 과열지구이거나 조정 대상 지역일 때는 3억 이상 주택. 전부 다 주택이네. 일단 기본적으로 일단 다 주택이고 상가나 토지 같은 건 안 들어가요. 전국에서 6억 이상 주택, 투기 과열지구나 조정 지역은 3억 이상 주택일 때는 아래 내용을 추가로 신고해라. 두 가지를. 근데 당연히 이 매수인이 국가 등일 때는 제외하는 거죠. 매도인이 아닙니다. 매수인이 국가 등일 땐 투기할 일이 없잖아요. 이건 주로 매수인이 신고하는 거거든요. 뭘 신고하는 거냐? 자금 조달 계획. 자금의 지급 방식. 자금 조달 계획과 지급 방식입니다. 자금의 조달 계획. 자금 조달 계획과 이제 지급 방식입니다. 이게 한 빠졌네요. 자금 조달 계획과 지급 방식. 그 다음에 매수인 본인이, 매수자 본인이 직접 입주할지 여부와 입주 예정 시기입니다. 입주할지 여부와 입주 예정 시기. 자금 조달 계획, 입주 계획이라고 그래요. 자금 조달 계획, 입주 계획. 이건 전국에서 6억 이상 주택, 투기 과열지구나 조정 지역에 대해 3억 이상인 주택일 때. 그럼 당연히 투기 과열지구 조정 지역이 아닌데 6억 미만은 안 내는 거고, 투기 과열지구나 조정 지역이라도 3억 미만은 신고 안 하는 거죠. 아래 내용을 추가 신고했고, 근데 9번도 이번에 새로 만들어졌는데 투기 과열지구예요. 오로지 투기 과열지구만. 투기 과열지구만 9억 원을 초과라고. 여기 또 왜 초과라고 썼나 몰라. 이상이라고 하지 그냥. 9억을 초과할 때는 자금 조달 계획을 증명하는 서류를 추가로 내야 됩니다. 추가로. 자금 조달 계획을 증명하는 서류를 추가로 내라. 무슨 말이냐면 원래 이 자금 조달 입주 계획서에는 내가 자금 조달을 어떻게 했는가를 적어내기만 되거든요. 예금은 얼마, 대출은 얼마, 부동산 처분해서 얼마 이렇게 해서 적어만 내면 돼요. 적어만 내면 되는데 투기 과열지구 9억을 초과할 때는 그 각각 항목이 된 입증 자료를 내라는 뜻이에요. 예를 들어 내가 예금이 얼마다, 그러면 이제 은행 가서 예금 잔액 확인서 받아서 내라 이 말입니다. 이런 식으로 자금 조달 계획을 증명하는 서류를 구체적으로 내는 것은 투기 과열지구 9억을 초과하는 주택일 때만.
9억을 초과하는 주택일 때만. 다시 정리합니다. 전국에서 6억 이상 주택, 투기 과외지구나 조정 지역은 3억 이상 주택일 때는 자금 조달 계획, 지급 방식, 입주 여부와 입주 예정 시기를 추가로 신고하라. 매수인이 국가 등일 때는 아니다. 다만 투기 과외지구 9억 초과 주택일 때는 이 자금 조달 계획을 증명하는 자금 조달 계획 증명하는 서류를 구체적으로 첨부해서 내라 이거예요. 자, 오른쪽에 자금 조달 입주 계획서라는 서식이 따로 있습니다. 자금 조달 입주 계획서는 당연히 아까 했던 것처럼 실제 거래 가격 6억 이상 주택, 그다음에 투기 과외지구 조정 지역일 때는 3억 이상 주택 이럴 경우는 매수인이 단독 서명 날인한 별지 서식의 자금 조달 입주 계획서를 신고한청에 신고서와 함께 내라 이겁니다. 신고서를 제출할 때 이걸 함께 내라 이거예요. 매수인이 단독 서명 날인하는 건데 여기 거래 당사자가 공동으로 이렇게 낼 수도 있다고 보는데 그건 좀 사실 현실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거잖아. 매도인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거니까. 매수인이 단독 서명 날인은 자금 조달 입주 계획서를 신고서와 함께 내라. 매수인이 자금 조달 입주 계획서를 신고서와 분리해서 제출하고 싶다는 거예요. 이럴 경우는 매수인은 자금 조달 입주 계획서를 별도로 내도 돼요. 별도로 내도 돼요. 그 다음에 3번도 이번에 개정된 건데 부동산 거래계약을 신고하려는 자 중에서 매수인 외의자가 자금 조달 입주 계획서를 제출하는 경우라면은 개업 공인중개사 확률이 높겠죠. 중개거래라면 매수인이 자금 조달 입주 계획서를 작성해서 개공한테 주면 개공이 신고서 함께 낼 거니까. 그러면 당연히 그 매수인은 신고하려는 자에게 계약일부터 며칠? 계약일부터 25일 안에 자금 조달 입주 계획서를 제공해 줘라. 종전에 50일이었다가 25일로 바뀐 거예요. 왜냐면 거래 신고가 60일에서 30일로 바뀌었으니까 그 반이니까 50일 또 반으로 바꿔서 25일로 한 거죠. 이번에 제공해 줘라. 그 기간 내 25일 안에 제공 안 했으면 매수인이 별도로 제출해야 되겠습니다. 어쨌든 30일 안엔 다 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신고관청은 자금 조달 입주 계획서를 제출해야 되는 경우는 자금 조달 입주 계획서를 포함한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서가 모두 다 제출되었을 때 신고불증을 발급하게 된다. 자, 뒷장 가서 우리 문제 하나 풀어볼까요? 문제를 풀어보죠. 여기까지의 확인 문제입니다. 여기까지의 확인 문제. 자, 30회 작년에 나왔던 옳은 걸 찾아봅시다. 개공이가 거래계약서 작성 교부했다. 거래 당사자는 30일 안에 부동산 거래 신고해라. 왜 틀려요? 개공이가 계약서 썼으면 당사자가 신고하는 게 아니라 개업공인중개사가 신고해야 되는 거죠. 자, 틀렸고. 그 다음에 소속 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은 부동산 거래 신고 할 수 있다? 틀려요. 소공도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하는 게 아니에요. 부동산 거래 신고는 개공이 하는 거고 소공은 제출을 대행할 수 있는 거지. 보조원은 그것도 안 되고. 그 다음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우리 지방 개인이 매매계약을 체결했다면 양 당사자는 공동신고해라? 아니, 누가? 지방공사가 단독신고해야 되죠. 그 다음에 공법상 거래기재 이용제한사항은 신고서 기재사항이다? X. 신고사항 아니다. 다음 매매 대상 토지 중에 공장 부지로 편입되지 아니할 부분의 토지를 매도인에게 원가로 반환한다는 조건을 당사자가 약정했다는 거예요. 토지 매매 계약을 했는데 나중에 공장 부지로 편입되지 않을 부분이 나타났다면 매도인에게 다시 원가로 반환하자. 하나는 뭘 했어요? 조건을 당사자가 약정했다면 이 조건 사항은 신고 사항이다. O 정답이죠. 조건들은 기한이 있으면 신고하라고 그랬잖아요. 다음 55번 틀린 걸 찾아봅니다. 지방자치단체가 개공의 중개 없이 토지를 매수했다면 지방자치단체가 신고서에 단독 서명 또는 날인에 제출해야 한다. 맞았습니다. 앞으로 또 어떤 지문도 예상되냐면 지방자치단체가 있는데 개업공인중개사 중개 없이라고 돼 있잖아. 만약에 개공이 중개했으면 누가 신고해야 될까? 그때는 개공이 신고해야 됩니다. 자, 1번 맞고. 그 다음에 개공이가 공동으로 토지 매매를 중개해서 계약서 썼구나. 그럼 해당 개공이가 어떻게? 공동신고해야죠. 그다음 매수인은 신고인이 거래 신고하고 신고불증을 발급받으면 부동산 등의 특별조치법 검인받은 것으로 본다. 맞고. 그 다음에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급계약에 의해 부동산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 분양권이죠. 그 매매계약은 신고대상 이다 아니다? 이다죠. X. 틀렸고. 그 다음에 매매계약에 조건이나 기한이 있으면 조건기한도 신고해야 한다? 당연하죠. 정답은 4번. 다음에 56번. 틀린 걸 찾아봅시다.
정비법, 관리처분 계획 인가로 취득한 입조자로 선정된 지위, 그 매매계약을 체결했다면 거래신고해라. 그렇죠. 그다음에 공인중개사 법령상 중개대상물에 해당한다고 하여 모두 거래신고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그렇죠. 입광고는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입광고는 아니다. 그 다음에 거래신고를 받은 신고관청은 내용을 확인한 후 신고인에게 신고필증 어떻게 지체 없이 발급하죠. 그 다음에 4번 거래신고를 하려는 개업공인중개사는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서 서명 또는 날인하여 중개사무소 소재지관을 시군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X죠. X. 부동산 등 중개사무소 소재지관을 시군구가 아니라 부동산 등 소재지관을 신고관청에 신고해야 되는 거죠. 그다음에 거래 신고해야 되는 개공에 위임받은 소공인은 신고서 제출을 대행할 수 있다. 정답 4번. 57. 자, 옳은 걸 찾아봅니다. 이번엔 옳은 걸 찾습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하려는 개업공인중개사는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서에 서명 또는 날인하여 부동산 등 소재지관을 신고관청에 제출해라. 정답이네요. 일단 맞았어요. 일단 맞았고, 그 다음에 2번 개공이가 공동으로 중개했다면 거래신고는 공동으로 중개한 개공주어는 한 명 명의로 해도 된다고? 아니, 공동하랬죠. 공동 신고해야 돼요. 다음 공인중개사 법령상 중개대상물의 범위에 속하는 물건의 매매계약을 체결할 때는 모두 거래신고해라. 아까 또 나왔네요. 입광고는 아니니까 X. 그 다음에 신고서 방문 제출은 계약을 중개한 개공, 위임받은 소공이 대행할 수 없다가 아니라 있다. 이따 우리 외국인 배우는데 외국인이 대한민국 내 토지를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했을 때 부동산 거래 신고했잖아요. 했으면 외국인 등 취득 신고는 하지 않아요. 이렇게 신고가 2번이면 한 번만 한단 말이에요. 한 번만. 정답은 1번 되겠다. 자, 이제 신고서 작성 방법인데 신고서 작성 방법도 시험에 아주 잘 나옵니다. 자, 왼쪽에 이제 신고서, 오른쪽은 작성 방법. 일단 매도인의 성명, 주민번호, 주소 이런 거 전화번호 이런 거 쓰겠죠. 쓸 텐데 일단 중요한 건 국적 이따 나올 겁니다. 그다음에 여기 거래 지분 비율, 이건 매도인이 2명이에요. 2분의 1, 2분의 1. 다시 지분 비율을 쓰라는 거죠. 거래 지분 비율. 매수인도 똑같이 성명, 주민번호, 주소, 국적, 거래 지분 비율 다 똑같이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3번 여기 자금 조달 입주 계획. 자금 조달 입주 계획은 아까 전국에서 6억 이상 주택, 투기 과외지구 조정 지역은 3억 이상 주택일 경우에는 매수인이 단독 서명 날인한 자금 조달 입주 계획서를 제출하는지, 신고서는 함께 내는 거죠. 함께 내는 거. 매수인이 별도로 내거나 아니면 해당 없으면 안 내는 거. 6억 미만 주택이거나 조정지역 투기과외지구도 3억 미만 주택일 때는 어디에 표시해야 돼? 해당 없으면 표시해야 되고. 이것도 시험에 나왔어요. 해당 없음도. 또 하나 중요한 건 여기 외국인의 부동산 등 매수 용도. 외국인이 부동산 취득할 때는 어떤 목적인지를 선택하게 돼 있어요. 주거용이냐, 레저용, 상업용, 공업용인지 선택하게 돼 있어요. 그다음 개공도 쓰면 되죠. 성명, 상호, 소재지, 등록번호 이런 다 쓰게 돼 있네요. 그다음에 종류는 토지만 샀냐, 건축물만 샀냐, 토지와 건축물을 함께 샀냐. 여기서 건축물이나 이 토지 및 건축물을 선택하는 사람은 이따 이 괄호에다가 건축물의 종류를 쓰라 이렇게 나올 겁니다. 자, 다음에 여기 이제 공급계약. 자, 공급계약을 선택한 사람은요. 공급계약을 선택한 사람은 준공 전이냐, 준공 후냐, 아니면 임대주택 분양 전환이냐 이런 걸 이제 선택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선택하는 거예요, 이게. 근데 전매를 선택한 사람은요. 이게 분양권인지 입주권인지 여기다 이제 선택하게 되는 거예요. 공급계약은 분양받는 거니까 선분양, 후분양이냐. 전매는 분양권, 입주권 파는 거니까 분양권, 입주권 선택하는 거죠. 그다음에 소재지, 지목, 면적 이런 걸 쭉 쓰는 건데요. 여기 이제 6번에도 면적이 있고 7번에도 이 면적이 있잖아요. 이건 어떤 차이냐면은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 전체 토지 면적이 100이다. 전체 건축물 면적은 200이다 이거예요. 이건데 이제 여기 계약 대상 면적이잖아요. 여기서 30을 샀다. 전체 토지는 100인데 30을 거래했다는 얘기예요. 전체 건축물이 200인데 90을 거래했다. 뭐 이런 의미입니다, 이게.
그럴 경우는 이게 토지 거래지분, 건축물 거래지분 했을 때는 토지는 100분의 30, 건축물은 200분의 90 이런 식으로 쓰게 되는 거예요. 진짜 신고서 작성 방법인 것이고 뭐 이런 걸 시험에 묻지 그러진 않아요. 그 다음에 물건별 거래 가격은 또 이번에 중요한 게 뭐냐면 이 공급계약 전매일 때 뭘 써야 되냐 이거죠. 일단 물건별 거래 가격인데 주택, 토지가 있다. 그러면은 각각의 가격을 다 쓰는 거지, 여기다가. 각각의 가격을 쓰는 건데, 공급계약 전매일 때는 분양 가격 쓰고, 발코니 확장 등 선택 비용을 쓰고, 이번에 용어 바뀌었어요. 발코니 등 옵션 비용이었는데, 이번에 선택 비용으로 바꿨어요. 옵션을 선택이라고 우리말로 바꿨더라고. 그러면 발코니는 왜 우리말로 안 바꿨대? 어쨌든 그것도 바꾸지, 왜? 발코니 확장 등 선택 비용. 발코니 확장이나 뭐 시스템 에어컨 설치 비용이 있잖아요. 추가 지불액은 프리미엄을 뜻해, 프리미엄. 프리미엄을 우리는 추가 지불액이라고 불러요. 프리미엄. 예. 프리미엄이라고 시험에 나오진 않아요. 자, 분양 가격, 그다음에 발코니 확장 등 선택 비용, 추가 지불액을 각각 다 써야 된다고 시험에 출제될 거예요. 그다음에 총 실제 거래 가격은 부동산 두 개구나. 그러면 합산액을 쓰라는 얘기죠. 또 하나 중요한 건 여기 있어요. 종전 부동산은 그 입주권 매매하는 사람만 쓰는 거예요. 아까 우리 있었잖아요, 이거. 종전 토지. 종전 토지가 누구 거였는데? 갑 거였는데, 현재 이 갑이 입주권을 지금 을한테 매매했잖아요. 그럼 현재 을은 입주권 신고필증을 받잖아요. 받는데, 이 종전 토지도 누구로 바꿔야 돼요? 을로 바꿔야 되는. 그래서 입주권 거래가 됐을 때는 소유권 이전 등기를 2번 한단 말이에요. 종전 토지의 소유권 이전 등기 한 번, 나중에 입주권 신고필증 받아서 아파트가 지어지면 아파트 소유권 이전 등기 한 번 이렇게 2번 하게 된다고요. 그럼 신고필증이 2장 나와야 되잖아요. 2장. 토지 신고필증 1장, 입주권 신고필증 1장, 2장이 나와야 되는데 신고서를 2장 쓰기는 번거로우니까 1번에서 여기 뭐 9번까지는 입주권 거래신고 부분인 것이고 10번은 종전 토지의 거래신고 부분인 거예요. 신고서를 사실상 2장 쓰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신고필증은 2장이 나와요. 그럼 이제 이 10번은 이 종전 부동산란은 입주권 파는 사람이 아니면 항상 여기는 텅 비워놓는 거예요. 비워놓는 겁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된다. 오른쪽 읽어보자고 이제. 당사자가 다수이거나 또 매도인, 매수인의 주소란에다가 각자의 거래 지분 비율을 표시한다. 이 시험에 나왔어요. 다음 외국인일 때는 국적을 반드시 기재해라. 이것도 출제됐어요. 최근에 출제됐고, 그 다음에 외국인이 부동산 등을 매수할 때는 매수 용도란에 표시한다. 이것도 2번이나 출제됐어요. 그 다음에 자금 조달 입주 계획란은 6억 이상 주택, 투기과외적 조정지역의 3억 이상 주택일 때는 신고서 함께 제출인지 매수인 별도 제출인지 해당 없음인지를 표시해라 이겁니다. 해당 없음 쪽에 문제가 나오기도 해요. 예를 들면 조정 대상 지역으로서 3억 미만인 주택을 거래하는 경우는 자금 조달 입주 계획란은 해당 없음에 표시한다. 오 이렇게 내기도 해요. 그 다음 건축물, 토지면 건축물일 경우는 아까 여기 괄호에다가 건축물의 종류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를 적는다. 다가구 다세대 이런 거 쓰라는 얘기죠. 다음에 여기 공급계약 메모시시고, 공급계약이라는 것은 시행사나 건축주 등이 최초로 부동산을 공급, 분양하는 계약을 말하며 준공 전, 준공 후에 따라 표시한다. 여기까지 한 덩어리. 자, 또 하나. 여기도 메모시죠. 임대주택 분양전환. 임대주택 분양전환은 법인인 임대주택 사업자가 임대기한이 완료되어 분양전환한 주택인 경우에 표시한다. 또 하나 내보칠 때는 전매라는 것은 부동산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매매로서 분양권, 입주권에 표시한다. 이렇게요. 이 임대주택 분양전환은 재작년에 출제됐고요. 이 공급계약 전매가 아직 출제가 안 됐어요. 이걸 바꿔치기할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 전매는 공급계약은 이렇게 공급계약은 부동산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매매로서 분양권, 입주권에 표시한다. X 이렇게 바꿔치기도 가능하다. 뭐 어려운 건 아니에요. 공급계약은 분양받는 거고 전매는 분양권, 입주권 파는 거니까. 당연히 소재지는 집원까지, 아파트는 동호수까지 다 써라.
그 다음에 토지 대장을 보고 지목 면적을 쓰고, 건축물 대장을 보고 건축물 면적을 쓰고, 등기상 증명서를 보고 대지권 비율을 적어라 이 말입니다. 다음 7번은 이 계약 대상 면적, 실제 둘이 거래하는 면적을 계산해 적으라는 얘기예요. 시험에 여기가 잘 나왔어요. 건축물의 면적을 적을 때 집합건축물은 어떤 면적을 써라. 집합건축물은 전용 면적을 적고 나머지 그 밖의 건축물은 연면적을 적어라. 예를 들면 집합건축물은 연면적 X 이렇게 나왔고 집합건축물은 전용 면적과 공용 면적의 합계 면적 X 이렇게 나온 적도 있었어요. 그 다음에 물건별 거래 가격은 각각의 부동산별 가격을 적을 텐데 여기서 최초 공급 계약과 전매 계약일 경우에는 전매 계약은 뭘 써라? 분양 가격, 발코니 확장 등 선택 비용, 그 다음에 추가 지불액을 각각 다 적어라 이거야. 주의할 점이 있어요. 이 경우 부가세가 있는 경우는 부가세를 포함해서 적어야 돼요. 공급계약 전매일 때면 부가세를 포함해 주는 거예요. 공급계약 전매가 아니면 부가세는 제외라고 문제 풀어야 돼요. 공급계약 전매일 때면 부가세 포함. 이거 아주 잘 나옵니다. 부가세 포함. 총 실제 거래 가격 전체 가격 쓰라는 얘기고요. 또 하나 중요한 건 이 종전 부동산은 누구 파는 사람만, 입주권 파는 사람만 씁니다. 분양권 X라고 아직 안 나왔습니다. 맞게는 나왔는데. 자, 이렇게 출제가 되는 파트다. 이렇게 꼼꼼하게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여기는. 자, 그럼 이제 여기 해당되는 문제를 풀어봅시다. 자, 신고서의 작성 방법으로 틀린 걸 찾아보자. 당사자가 외국인입니다. 국적을 반드시 기재해라. 잘했죠. 잘했고. 자, 2번. 거래 당사자 간 직접 거래의 경우 공동으로 신고서에 서명 또는 날인하여 공동으로 신고서를 제출해라. 아까 이거 배웠죠, 이거? 어디가 틀렸어요? 공동으로 제출하는 게 아니라고 그랬죠? 틀렸습니다. 다음 자금 조달 입주 계획란은 투기 과열지구에 소재한 주택인데 실제 거래가 3억 미만이구나. 그럼 어디에다가 해당 없습니다가 표시를 해야 되는 거죠. 맞았고. 다음 임대주택 분양자라는 법인인 임대주택 사업자가 임대 기한이 완료되어 분양 전환한 주택인 경우에 표시한다. 잘했고. 다음 계약 대상 면적은 실제 거래 면적을 계산해 적되 건축물 면적은 집합건축물은 정용 면적을 적는 거죠. 정답 2번. 25회 신고서 작성입니다. 틀린 걸 찾아보자. 당사자가 다수거나 매수인, 매도인 주소란에 각자의 거래 지분 비율을 표시한다. 좋아. 건축물의 부동산 종류가 건축물일 땐 건축법 시행령 별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를 적어라. 좋아. 다음 거래 대상 면적은 실제 거래 면적을 계산해 적되 집합건축물은 전용 면적과 공용 면적 합산해 저기 기재한다. X. 물건별 거래 가격란에는 각각의 부동산별 거래 금액을 적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개공의 인적사항과 사무소 상호 전화번호 소재지를 기재해라. 왜냐하면 우리 개업공인중개사가 신고서 작성한다고 그랬으니까 상호 전화번호 소재지도 기재해야 되는 거죠. 자, 틀린 건 3번이 되겠다. 자, 이제 어디로 이어지느냐. 개정된 해제신고 제도입니다. 해제신고도 올해 2월 21일자로 전면 개정이 됐는데 저번까지는 개정되기 전까지는 해제신고는 기한이 딱 정해지지 않았었어요. 기한이. 그러니까 이제 얼마 이내에 내라 이런 게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은 우리 중개사법이 이런 거 있잖아. 실제 매매 계약을 체결하지도 않았는데 거짓으로 거래가 완료된 것처럼 꾸미는 거죠. 꾸며가지고 이제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줄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잖아요. 그래서 집값 띄우기 위해서 가격을 올려가지고 가짜 매매 계약을 하죠. 가짜 매매 계약하고 이런 건 즉시 거래 신고하죠. 다음 달 국토부 실거래 홈페이지에 올라가게. 그럼 이제 진짜 거래들이 따라서 올라오겠지. 그 다음에 시간이 한참 지나, 한 6개월 한참 지나서 그 가짜 거래를 해제 신고해서 지우는 거예요, 이게. 해제 신고 기한이 없다 보니까 이걸 악용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안 되겠다. 해제 신고도 기한을 주자. 그래서 30일 안에 꼭 해야 되라. 이렇게 바꿨죠. 올해 이거 아주 중요합니다. 올해 반드시 시험에 나와야 됩니다. 여기서 이제 첫 번째 중요한 건 뭐냐면 해제 신고의 의무자는 거래 당사자다. 개업공인중개사는 의무자가 아닙니다. 의무자는 거래 당사자지 개업공인중개사는 해제 신고의 의무자가 아닙니다.
이게 가장 핵심 포인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아까 전 시간에 말씀드렸는데 개공이가 부동산 거래 신고 의무는 있잖아요. 반드시 개공이 중개했으면 개공이가 30일 거래 신고해야 되잖아요. 그거는 당사자가 신고를 못해서가 아니라 중개 거래라는 걸 확인할 목적인 거라고요. 중개 거래라는 걸 확인할 목적. 근데 이미 해제 신고를 할 경우는 중개 거래라는 걸 신고한청은 알아 몰라? 알죠. 거래 신고 했으니까 알잖아요. 그러니까 해제 신고는 개공이가 할 의무는 없는 거지. 그냥 할 수 있는 거예요. 할 수 있는 거. 우리 보통 계약이 깨지면 보비를 받을 수도 있는 경우 있지. 어떤 경우냐면 개공이 중개해서 매매가 됐는데 개공이 고의과실 없이 당사자 간의 사정으로 무효 취소 해제 받을 수는 있잖아요. 예를 들어 계약금 줬는데 계약금 포기하고 계약 깨졌다. 그럼 내 잘못은 없잖아요. 보비 받을 수 있잖아요. 보비 주면 내가 해주고 서비스로. 보비도 안 줘. 그럼 내가 해줄 이유가 뭐 있어요. 그리고 보비도 안 주는데 당사자 그러겠어. 아니 사장님, 해제 신고 좀 어떻게 부탁. 짜증 확 나죠. 니들이 안 해? 나 안 해. 보비 주면 해주고 안 주면 안 해주고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어요. 읽어볼게요. 거래 당사자는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한 후에 계약의 해제, 무효, 취소되었구나. 해제 등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 거래 신고도 30일, 해제 신고 30일 신고한청에 당사자가 공동으로 해제 신고해야 됩니다. 30일 당사자가 공동 해제 신고. 다만 이때도 일방이 신고를 거부하는구나. 그러면 국토부령에 따라서 단독 신고도 가능하겠지. 또 하나 중요한 거. 개업공인중개사가 부동산 거래 신고한 경우에는 개업공인중개사가 해제 등 신고를 할 수 있다야. 여기가 핵심이죠. 개공이가 거래 신고했을 땐 개공이가 해제 신고를 하여야 한다. X입니다. 당연히 괄호는 공동 중개했을 때는 공동으로 신고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일방이 거부하면 단독 신고할 수 있는데 이쪽은 별로 신경 안 써도 돼요. 어차피 다 있는 거니까. 이거는 법률이에요, 법률. 법률이고, 여기 이제 국토부령에는 해제 신고서 제출의 방법입니다, 방법. 이쪽을 읽으면 좀 헷갈려집니다. 제가 일단 읽고 설명드릴게요. 해제, 무효, 취소를 신고하려는, 당사자가 의무자죠, 일단. 그리고 개공인은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당사자가 가도 되고, 개공이 가도 되는데, 이때는 당사자는 해제 신고서에 공동 서명 날인, 개공이 갈 땐 개공이가 서명 날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고한청에 제출해야 한다. 이게 법조문을 이게 방법이다 보니까 좀 오해 소지가 있어요. 어떤 오해 소지가 있냐면, 그럼 개공이가 반드시 서명 날인에 제출해야 한다고 돼 있잖아, 지금. 그게 아니라, 이거는 의미가 아니라, 해제, 무효, 취소를 신고하고 싶은 이런 거야. 신고를 할 때 당사자가 할 때는 당사자 공동서명 날이라고 개공이 해야 되는 거 아니라 개공이 하려고 할 때는 개공이가 서명 날인 제출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건 시험에 내면 안 돼요. 이런 건 시험에 내면 안 돼. 이건 방법이야, 방법. 이건 의무고 이게 의무가 중요한 거예요. 근데 당사자가 30일 안에 해지 신고를 공동으로 해야 되는 것이고 이게 의무고 개공인은 의무가 아니야. 할 수 있어. 할 수 있는데 하려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할 때는 당사자는 공동 서명 날이라고 개공인 때는 개공이 서명 날에는 제출해라 이 말이에요. 그냥 이 경우 일방이 국가 등인 경우는 국가 등이 단독 서명 날인에서 제출할 수도 있겠지. 이런 건 익혀는 두세요. 해지 신고서 제출도 일방이 국가 등일 때는 국가 등이 단독 서명 날에 제출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한쪽이 거부한다는 건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이거는 계약이 해제된 거잖아요. 얘네 둘 간에 매매 계약이 체결되는데 계약이 이제 해제되는데 해제돼서 둘이 이제 다툼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한쪽이 하기 싫어하는 거죠. 그래서 소송에 걸려서 이 해제가 판결로 인하여 확정이 된 거예요. 확정이 됐으면 이때는 당연히 당사자는 공동으로 해지 신고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끝까지 내가 이걸 뭐한다? 끝까지 거부한다. 얘가. 이럴 경우는 이제 이런 얘기죠. 일방이 거부하거나 공동신고인데 한쪽이 거부한다. 그럼 공동중개는 한쪽이 거부할 때는 이제 단독으로 이건 말면 돼요. 단독으로 해제 신고하려는 자는
단독 서명 날인해서 다음에 서류를 첨부해서 제출하죠. 한쪽에 거부는 항상 첨부 서류 들어갔잖아요. 첨부 서류가 들어가는데 이때는 판결문 등 해제 등이 확정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와 사유서, 우리 단독 신고할 때는 사유서 내게 돼 있잖아요. 자, 다음에 제출 대행은 무조건 다 된다고 그랬죠. 제출 대행은 다 돼요. 부동산 거래 신고할 때도 당사자가 직거래했을 때 공동신고, 한쪽이 국가 등일 때, 한쪽이 거부할 때 다 대행할 수 있었고, 개공도 개공의 신고, 개공의 공동신고, 공동했는데 공동중개인 한쪽이 거부하는 거 전부 다 소공 대출 대행할 수 있잖아요. 마찬가지예요. 거래 당사자 위임받은 사람, 개공일 때는 개공 위임받은 소공이가 해제 신고서 제출 대행할 수 있다. 일단 핵심은 어디라고요? 여기 의무자. 해제 신고 의무 쪽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혹시 거부한다면 판결문 이런 거 신경 쓰면 되고요. 자, 주의사항 읽어볼게요. 해제 신고서 제출은 의무가 아니었으나 해제 등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안에 제출하는 것으로 올해 개정됐다. 해제 신고서 제출 의무자는 거래 당사자이지 개공이가 아니다. 그래서 예제 하나 넣었죠. 개공이가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한 계약이 해제된 경우 개공이가 해제 등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안에 신고한청에 신고해야 한다. 그럼 X가 됩니다. 개공이가 신고할 의무는 없다. 이렇게 해제 신고 들어가 보면 해제 신고받은 신고관청은 그 내용을 확인한 후 별지 서식에 해제 등 확인서라는 걸 신고인에게 지체 없이 발급해 줍니다. 2번은 전자계약 파트 내용인데요. 부동산 거래계약 시스템, 이게 전자계약입니다. 전자계약을 체결하면 부동산 거래 신고서 안내도 되고요. 이 시스템을 통해서 뭐가 이루어졌다면 해제 등을 했다면 이때도 해제 신고서 제출하는 것으로 본다 이거예요. 그거 알면 돼요. 전자계약 홈페이지에서 계약이 체결되면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서에 제출한 것으로 보고 해제 등을 했을 때도 해제 등 신고서에 제출한 것으로 본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다음 페이지는 정정신청, 변경신고 쪽입니다. 정정신청, 변경신고. 자, 이제 정정신청은 뭐냐면 이거예요. 정정신청이라는 것은 처음에 부동산 거래 신고할 때 한쪽이 거부할 때 빼고는 계약서는 내지 않고 뭐만 냈어요? 신고서만 냈단 말이에요. 신고서만 냈고 이제 뭘 발급받았어요? 신고필증을 발급받았지 지금. 발급받았는데 사람인지라 사람이 실수할 수도 있는 거죠. 계약서의 면적이 200인데 신고서에 내가 300이라고 잘못 쓰는 바람에 신고필증이 300이라고 잘못 나왔다. 뭐 그럴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이럴 수 있으면 사람이 실수할 수도 있는 거지. 나중에 이렇게 된 경우에는 등기가 안 됩니다. 등기소에는 계약서 신고필증을 함께 제출하고 등기관은 이걸 비교해서 일치가 되지 않은 경우는 각하사유, 등기 각하사유라고 등기법에서 배우잖아요. 자, 이럴 경우는 어떻게 하느냐? 이 신고필증에 잘못 신고된 부분을 직접 수정을 해. 이렇게 직접 수정을 하고, 그 다음에 직거래일 땐 당사자가, 중개거래일 때는 개공이가 여기에다가 서명 또는 날인하여 이걸 신고한청에 제출하면 새로운 신고필증을 주는 거예요. 이거를 뭐라고 부른다? 정정신청이라고 한다. 신고필증을 수정해서 내는 거예요. 그래서 신고라고 이름을 안 쓰고 정정신청이라는 이름으로 썼어요. 정정신고 이렇게 X로 내고 그러진 않아요. 자, 근데 이제 이 정정신청에서 처음에 이제 기본 개념을 좀 잡아야 될 게 뭐냐면 중요한 항목은 해주지 않아요. 사소한 것만 해줍니다. 왜냐하면 검증을 하지 않거든요. 왜냐면 부동산 거래 신고할 때 이미 검증을 다 마쳤잖아요. 마쳤기 때문에 정정신청 들으면 검증하지 않고 눈 감고 그냥 무조건 바꿔줘요. 그렇게 중요한 항목을 해서 안 해줘요. 중요한 항목이란 뭐냐? 성명, 매수인 성명 이런 거 못 바꿔요. 이름 바꾸면 안 되잖아요. 오랜만에 바꾸게? 주민등록번호는 당연히 안 되는 거죠. 가격 이런 건 당연히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중요한 항목은 안 해줘. 그리고 사소한 것만 해줘요. 그리고 검증할 필요가 없는 게 내가 잘못 신고도 안 했는데 정정을 하러 올 리가 없잖아. 예를 들면 200인데 이걸 내가 300으로 왜 바꾸냐고. 계약서가 200인데요. 그래서 200일 땐 내가 절대 오지 않아요. 아, 올 수도 있다고? 이럴 수도 있죠. 우리 개공이가 구청 다녀왔는데 신고한청 다녀왔는데 아 이거 공무원 이쁘더라고. 아 보고 싶잖아. 일이 손이 안 잡히잖아요.
어떻게 방법이 없잖아요. 이제 200, 200, 500, 200 올바르게 신고했는데 괜히 이걸 300으로 바꿔가지고 이제 구청 또 가서 또 보고 싶은 거니 가는 거죠. 가서 이제 번호표 뽑아 이제 뽑아. 내 차례가 오면 또 가슴이 아파. 버리고 또 뽑아. 이제 그래서 이제 정정신형 신고필증 발급받아서 사무실에 왔지. 다음 날 또 보고 싶잖아. 어떻게? 또 원래대로 바꿔서 또 가야지. 이렇게 바보가 아닌 이상 절대 내가 잘못 신고를 아는데 정정을 하러 오지 않아. 그냥 검증을 하지 않는다. 그리고 중요한 항목은 해주지 않는다. 자, 다음의 내용이 뭐 된 경우? 잘못 기재가 된 경우 정정을 신청할 수 있다. 일단 신고필증에 잘못 기재가 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자, 암기 방법은 전주 상사, 비대 종류 지지면 전주에 상사가 있는데 그래서 비대사면 어떤 종류의 사물을 주냐? 지지면이라는 라면을 줍니다. 전주 상사, 비대 종류 지지면 전화번호 주소 상호 사무소 소지 아주 기본적인 것들이잖아. 전주 상사. 자, 거래 지분 비율 또 대지권 비율. 거래 지분 비율, 대지권 비율. 뭐의 종류? 건축물의 종류. 건축물의 종류지. 이따가 보면 토지 종류는 안 됩니다. 토지 종류를 당신들 마음대로 바꾸었을 때 재산세, 산출세액이 달라진다. 그래서 안 해준다고 합니다. 토지 종류는 아니고 건축물의 종류가 됩니다. 그 다음에 지지면, 지목과 거래 지분과 면적이다. 암기해야 돼. 전주 상사, 비대 종류, 지지면. 토지 종류 안 되고 소재 지번을 바꿔버리면 땅이 바뀌어버리잖아요. 작년에 시험이 나온 게 이거예요. 성명. 30회 이게 정답이 출제됐고요. 주민등록번호, 가격, 그다음에 중도금, 잔금 이런 거 돈 들어있는 건 다 안 돼요. 안 되는 것도 같이 익혀두면 좋아요. 전주 상사, 비대 종류, 지지면. 자, 정정 신청하는 방법은 발급받은 신고필증에 직접 정정사항을 표시해라. 그 다음에 그 정정 부분에다가 직거래일 땐 당사자가 공개된 개공이가 서명 날인에 이걸 제출하는 거예요. 제출하는 건데 원래 이제 당연히 직거래일 때는 당사자가 둘이 공동으로 서명 날인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 이제 예외가 있어요. 당사자의 주소,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이런 거 아주 사소한 거잖아요. 당사자 주소나 전화번호 같은 거 이걸 정정할 때는 둘이 꼭 만날 필요 없지 않냐. 한 사람은 서울, 한 사람은 부산 사람은 언제 만나요. 그래서 일방이 단독 서명 날인에 정정을 신청할 수도 있다. 그래서 전주는 뭐? 혼자 간다. 전주는 혼자 간다. 신고필증을 재발급해 줍니다. 전자문서라는 건 인터넷으로 신고서 써내는 얘기인데요. 우리 앞에서 배웠던 거 부동산 거래 신고, 또 해제 등 신고, 정정 신청, 이따 변경 신고 전자문서로 다 돼요. 인터넷 신고 다 가능합니다. 정정 신청은 신고필증을 이렇게 수정하잖아요. 수정하는데 어떻게 전자문서로 되느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부동산 거래 신고를 전자문서로 제출하면요. 신고서를 인터넷으로 쓴다는 얘기입니다. 전자계약이 아니고 이 부동산 거래 신고 홈페이지에서 신고서, 아까 우리 앞장에서 봤던 신고서를 인터넷으로 작성한다는 얘기야. 이걸 제출하면은 신고관청에 아침에 신고하면 오후에 신고하면 다음날 아침에 신고필증이 홈페이지에 떠요. 신고필증을 클릭하면 화면에 신고필증이 뜰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정정 신청 메뉴가 있단 말이에요. 메뉴가 있어서 이제 이 항목들이 정정이 가능한 거죠. 하고 서명 날이랄 때는 공인 인증서로 해. 이걸 전자 인증 방법이라고 그래요. 전자문서로 가능한데 당연히 여기 당사자 주소, 전화번호, 휴대번호 정정해서 한 사람이 단독 서명 날인해서 할 때는 전자문서가 안 되지. 둘이 다 할 때만 가능하죠. 그 다음에 정정 신청, 변경 신고 모두 다 당사자라면 위임받은 사람, 개공이라면 소공이가 제출 대행. 제출 대행은 다 된다니까. 다 돼. 자, 그러면 변경 신고는 뭐냐? 변경 신고는 올바르게 신고를 잘 했어, 이제. 올바르게 신고를 잘 했어요. 이렇게 200으로 신고를 잘 했는데, 이번 당사자 간의 합의로 계약 내용이 변경이 된 거예요. 이렇게 우리 면적을 더 늘리기로 할까? 이렇게 이제 변경을 했다는 거면, 계약서 새로 쓴 거잖아요. 신고필증 일치가 안 되잖아요. 이번에는 신고필증을 수정해 내는 게 아니라, 변경 신고서를 작성해서 내는 거예요. 이렇게 바뀌었다, 이렇게
변경 신고서를 제대로 신고필증을 주는 겁니다. 어쨌든 본질은 달라. 여기는 신고필증에 잘못 적혀 있는 거고 이건 신고 내용이 변경된 경우죠. 신고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는 등기 신청 전에 변경 신고하는 겁니다. 등기가 된 이후에는 안 됩니다. 다 깨고 새로 해야죠. 자, 외우는 방법. 비지면 조가중잔 제외. 비지면 조가중잔 제외. 자, 랩이에요, 랩. 자꾸 제 노래가 다 똑같다고 하시는데 다르잖아. 전주, 상사, 비대 종료, 지지면. 이거는 비지면 조가중잔 제외. 랩이라니까. 비지면 조가중잔 제외. 비는요. 거래 지분 비율, 지, 거래 지분 면, 면적. 이 세 가지는 좌우가 공통이에요. 공통인데 제 생각엔 공통 항목을 찾아라 이렇게 낼 것 같지는 않아요. 자, 비지면 여기 있잖아요. 비지면. 거래 지분 비율, 거래 지분 면적. 이게 세 가지는 공통입니다. 일부러 공통을 그래서 앞에다 깔았어요. 비지면, 거래 지분 비율, 거래 지분 면적. 비지면. 본질은 다르다니까. 이거는 잘못 신고한 거고 이거는 변경된 거니까요. 자, 비지면은 어쨌든 공통이다. 그 다음에 조가중잔. 조건 또는 기한, 거래, 가격. 여기는 중도금도 되고 잔금도 되고 중도금 지급일도 되고 잔금 지급일도 되는 거예요. 다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공동 매수였어. 그 다음에 부동산이 다수였어. 근데 변경됐잖아요. 근데 이게 중요해요. 일부가 제외되는 경우만 된다. 일부가 제외되는 경우만. 예를 들어볼게요. 처음에 부동산을 살 때 처음엔 주택과 토지 두 가지를 샀단 말이에요. 이렇게 신고했어요. 신고했는데 주택은 남겨두고 토지는 빼기로 한다. 이거는 일부가 뭐 된 거예요? 일부가 제외되는 거잖아. 제외되는 건 변경 신고 해준다 이거지. 근데 주택, 그다음에 토지, 그리고 상가 하나가 이게 추가되는 거잖아요. 하나가 추가되는 건 변경 신고 안 된다. 왜냐하면 이거 부동산 거래 신고 안 했잖아요.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되죠. 그 다음에 주택, 그 다음에 토지는 빼고, 그 다음에 상가로 바꾼다. 그러면 한타 교체된 거잖아요. 교체된 거면 이거 거래 신고 안 했잖아. 그러니까 변경 신고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추가나 교체될 경우는 변경 신고가 되지 않는다. 일부가 뭐 될 때만 제외될 때만 해주는 거죠. 비지면 조가중잔 제외. 자, 변경 신고되는 방법은요. 직거래면 당사자, 중개거래면 개공이가 신고서, 변경 신고서의 서명 날인을 제출해라. 중요한 건 3번, 4번이에요. 3번 입증 자료를 내야 되는 경우인데, 자, 변경 신고서만 내면 되잖아요. 입증 자료 안 내는데 이때는 내야 돼. 면적 변경이 없는 상태에서 가격이 변경되었구나. 이거는 믿기 어렵지 않냐 이거지. 아니,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주고받았어요. 그 상태에서 어떻게 가격이 바뀔 수가 있어요? 다른 건 그대로인데 매도인이 더 달라면 주겠어요? 줄 리가 있나고? 없지. 근데 그럴 수는 있어요. 어떤 경우 가능하냐면 사실 매매계약을 체결했죠. 계약금 주고받았죠 지금. 근데 집값이 폭등하는 거예요. 폭등. 그럼 이제 매도인은 계약금 받은 거 2배를 물어주고 일방적으로 깨기도 하잖아요. 그럼 서로 손해잖아. 손해니까 이제 절충해서 좀 더 주는 걸로 하자. 이렇게 합의가 되는 경우도 있단 말이지. 그러면 다른 조건은 그대로인데 가격만 바뀌잖아요. 그래도 그건 당신은 사정인 거지 우리 믿기 어렵잖아요. 어려우니까 면적은 그대로인데 가격이 바뀔 때는 이때는 변경 신고서 낼 때 새로 쓴 거래계약서 사본 등 입출금 내역 등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꼭 첨부해서 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원래는 변경 신고서만 내는데 이때는 입증 자료 내야 된다는 거죠. 4번은 이번에 신설된 거예요. 이건 한쪽이 가능하기도 하고 입증 자료도 내야 되는 경우죠. 자, 공급계약 전매에서 거래 가격 중에서 분양 가격과 선택 품목이 바뀌는 경우. 이건 건설회사와 나 사이에 분양 가격과 옵션 비용이 바뀌었다는 거잖아요. 그거는 믿어주겠다는 거지. 그러니까 한쪽만 와도 된다. 한쪽만. 그래서 일방이 단독으로 변경 신고 가능한데 근데 이때도 가격은 바뀌는 거니까 새로 쓴 계약서 사본 등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야 된다는 거예요. 네, 이것은 4번에 올해 신설된 것이고 재발급 해줍니다. 전자문서 가능합니다. 가능한데 입증 자료를 내야 되는 경우는 전자문서로 안 되는데 이거 3번 제외라고 써 있잖아요. 근데 4번도 사실은 제외된다고 봐야 되는데 법을 개정하다가 4번을 쓰는 걸 실수로 빼먹어서 법정 만든 사람이 그래서 그냥 이런 건 안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굳이 시험은 확실히 규정된 것만 나와요.
이건 된다고 내는 게 아니고 출제 안 하는 거지. 전자문서 되냐 안 되냐 이걸 출제하는 거고, 이건 전자문서는 안 된다고 출제가 될 수 있는 거라는 얘기죠. 네. 그럼 여기에 관련된 문제 하나 풀어볼까 이제? 작년에 나온 문제인데, 작년에 나온 문제입니다. 정정 신청 대상이 사항이 아닌 걸 찾으라고. 찾아보세요. 건축물의 종류, 개공의 성명, 주소. 틀렸죠? 이게 성명. 성명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면적, 아까 전주, 상사, 비례 종류, 지면, 비, 전주, 상사, 비대, 비, 거래 지분, 비. 그 다음에 전주, 상사 다 되잖아. 2번 답이고. 그 다음에 변경신고는 나온 지가 꽤 됐어, 지금. 꽤 됐고요. 변경신고서 제출할 수 있는 걸 다 골라라. 비지면, 조가중전 제외. 거래 지분, 지. 조건들은 기한, 그 다음에 면적, 비지면, 중도금 뭐 다 되네요. 다 됩니다. 네, 5번 정답. 자, 이번 시간 마치겠습니다. 마치고 이제 과태료, 자진신고, 그 다음에 이제 외국인 특례 이쪽으로 이제 이어집니다.